자, 오늘은 그 마르크스 엥겔스 주요 저작들을 함께 읽으면서 내용을 검토해보는 공부 모임이고, 오늘 볼 텍스트는 루드비 포여바흐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이라는 텍스트고요. 이게 번역본이 한국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번역본, 그러니까 번역이 특별히 뭐가 더 좋고 나쁘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과거에 나왔던 번역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말이랑 너무 많이 느낌이 달라서 읽기가 좀 이렇게 거북스러운 문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랑 조금 가까운, 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번역이어서 이 책을 대본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독식으로 진행을 기본적으로는 할 텐데요. 하면서 뭐 텍스트에 몇 페이지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번역본 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 보시고 뭐 해제, 이 책 혹시 구하시면 해제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제는 안 읽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꼼꼼하게 우리 그 이 모임의 의미는 그 막스 엥겔스가 쓴 주요 저작들을 같이 보는 건데, 제가 뭐 제 해석을 거의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이런 종류의 강의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요 취지는 막스 엥겔스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남의 말을 통해서 듣지 말고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마르크스 엥겔스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떤 거를 차용을 하든 계승을 하든 하자. 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독자가 돼서 마르크스 엥겔스의 텍스트들을 좀 읽고 그들의 사상을 좀 자기 입장에서 공부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워낙 그러니까 안 읽고 읽은 척하는 분들도 많고, 그 읽었으면서도 내용을 자기식으로 과도하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창조적인 작업이죠. 근데 책을 읽을 때 이제 좀 참조할 만한 그 참고서가 필요한 분들도 꽤 그런 수요도 있으니까요. 제 강의는 그 마르크스 엥겔스 이 텍스트를 읽을 때 그걸 참고서 삼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해석이라기보다 텍스트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1시간 반 남짓 분량으로 해서 4회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더 늘거나 시간이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의 저작들은 수도 없이 많죠. 아주 많은 텍스트들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데요. 그 선정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재밌어하는 tek스트를 정한 게 아니라 후대에 영향을 많이 준 텍스트를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 엥겔스라는 사람은, 한 사람은 1883년, 한 사람은 1995년인가에 사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 사람들 말년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름을 이제 계승한, 또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계승한 정치 운동이나 정치 사상의 노선이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그 노선이나 계승이나 학문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고 많이 영향을 미친, 특히 실천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친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포여바흐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이라는 텍스트를 선정한 이유는 이 책이 미친 특히 역사적 맥락에서의 영향력이 아주 결정적인 선정 이유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은 마르크스가 죽고 난 다음에 엥겔스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넣어주면 1886년도 초에 작성이 되어서 처음에는 그 당시 독일 3인당 기관지 역할을 했던 노이에 사이트라는 잡지에 1886년에 두 회호에 걸쳐서 나누어서 그 잡지에 게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2년 뒤인 1888년에 교정을 다시 봐서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단행본으로 출판된 이유가 이 1886년, 1888년 이 시기가 독일 3인주의 운동, 그러니까 독일 노동운동과 유럽 전체의 노동운동이 급성장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세력이 커지고 있던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그 운동이나 당에 가입하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마르크스주의를 교육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의 역할을 이 텍스트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말고도 그 당시 교재의 역할을 했던 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마르크스주의 주요 태제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공산당 선언이 있겠죠. 공산당 선언이 있고, 그리고 이 텍스트가 있고, 또 하나가 반듀링론이라는 책, 길고 아주 지겨운 논쟁적인 책을 엥겔스가 썼는데요. 마르크스도 일부 썼고요. 그 책에서 한 챕터를 그 따로 떼서 단행본으로 간행하게 되는데, 그게 공상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유포된 텍스트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이 그 당시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까지 그 초심자들에게 마르크스주의가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교재의 역할을 했던 텍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후대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공상에서 과학으로와 함께 사실 공산당 선언보다 더 많이 읽힌 텍스트예요. 공산당 선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바렌부스죠. 바렌부스가 공산당 선언보다 훨씬 많았고 실제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이걸 가지고 학습하거나 독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명백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끼친 텍스트고, 또 두 번째는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독일이나 유럽 노동운동에서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역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조금 다른 맥락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역적으로 다른 곳이라 하면 어디겠어요? 러시아 혁명 이후의 소련입니다. 러시아 혁명 이전이나 이후에 이제 유럽만큼 노동운동이 세력이 커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선구적인 노동운동이 있었고, 그 노동운동을 지지하거나 이끌려고 하는 정치 집단 중에서도 이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집단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도입자,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플레하노프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플레하노프가 90 몇 년이죠? 96년인가에 이 텍스트를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러시아에서도 마르크스주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 플레하노프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유럽, 특히 독일처럼 마르크스주의 다른 텍스트들이 상대적으로 그 출판이나 많이 알려진 그 정치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제한적으로만 막스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향이 더 컸겠죠. 몇 권 안 되는 텍스트만을 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교재 역할을 했던 이 텍스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의 또 이후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에서 이 저작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막스주의자들이 막스주의를 이해할 때는 거의 공산당 선언이나 나중에 자본론도 번역이 됐거든요. 상당히 이런 시기에 러시아로 번역이 돼 있는데 많이 읽지는 않았다고 해요.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조사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읽었던 책이 이 텍스트이고, 따라서 러시아 사람들이 막스주의를 떠올렸을 때 이 텍스트, 그러니까 포여바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에서 소개된 바의 막스주의를 상당히 많이 이제 떠올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이 플레하노프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당의 사실상 설립 자이기 때문에, 파운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하에 있던 그룹들이 나중에 볼셰비키, 멘셰비키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사실 볼셰비키, 멘셰비키로 분파가 나누어지기 이전부터 공통된 이 학습의 기반이 이 텍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셰비키든 멘셰비키든 이 텍스트에 기반해서 마르크스주의에 입문하거나 그 영향을 계속 받았던 사람들이 다수였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혁명 이후에 좀 혼란기를 거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소련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또 교육의 필요성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마르크스주의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이 됐는데 이때는 19세기 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교재가 또 필요한 거죠. 그것도 그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특히 북서 유럽에 비해서 러시아의 뭐 문화적 수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중들의 뭐 아주 단적인 지표로 노동자 계급이나 대중들의 문맹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문맹률이 훨씬 높았던 사회에서 그러니까 문맹률이 높으니까 꼭 막스주의 아니더라도 다른 텍스트를 읽어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글자부터 가르쳐가지고 막스주의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하게 만들어서 볼셰비키 당을 지지하게 하고 그 소비에트 러시아를 찬성하게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필요가 훨씬 긴급하고 광범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볼셰비키 당내에서 초창기에는 뭐 혁명 갓 일어나고 내전 일어나고 뭐 정신이 없다가 나중에 조금 안정화되고 이제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에 볼셰비키 당 약사, 그 볼셰비키 당의 아주 그 간추린 역사라는 책을 발간을 하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역사학적 자료들, 문헌적 자료들에 의하면 상당 부분을 스탈린이 직접 저술했거나 다른 전문가들이 쓴 부분을 최종적으로 교열하고 편집하는데 스탈린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스탈린의 서재라는 책이 한국에 출판 번역이 됐는데요. 거기 보시면 스탈린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읽고 어떤 걸 교열하고 어떤 걸 쓰고 했던 거에 대해서 자료들을 최신의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정리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볼셰비키 당 약사의 출간에 스탈린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철학 파트, 그러니까 전체 교재 중에 지금으로 우리 예전으로 치면 무슨 전과 이런 거 있었죠. 저희 어렸을 때. 제가 너무 나이 많은 사람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과목을 다 통틀 한 권으로 된 참고서 같은 건 역할이에요. 여러 파트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마르크스주의 철학 교과서에 해당되는 챕터가 있어요. 그 철학 파트를 또 그 스탈린이 집필을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단행본으로 유포시켜서 사실 소련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련 전성기 때 이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게끔 했던 거죠. 국가 전체의 교과서 역할을 했던 텍스트인데요. 그 제목이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 유물론. 그래서 이 책은 70년대, 80년대도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 다닐 때 80년대 뭐 변유 사유 그때는 일어식 표현 사적 유물론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변유 사유 이게 이 약자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만 쓴 게 아니고요. 유럽에서나 소련에서도 쓴 거예요. 디아마티 히스토마트라고 약자로 줄여서 불렀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얇은 책인데 그러니까 소련 20세기에 소련이 존재하던 무렵에 교과서 역할을 했으니까 소련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냉전 시대 때 위성국가로 불리어진 주변의 사회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권역 바깥에 막스주의를 공부하거나 그 실천적 운동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재로 봤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세기에 그 책을 봤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80년대 막스주의를 지금보다 훨씬 막스주의가 대중적으로 좀 그러니까 많이 유행할 때도 인문 교과서로 봤던 책이 바로 히스토마트 디아마트 변유 사유라는 책이고 그 책을 직접 보기 힘들거나 그 책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정말 초심자들을 위해서 그 책을 또 막 많은 사례를 넣어서 풀이한 책들이 일본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서 번역 비슷하게 번안 뭐 자기는 지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해서 팔린 책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철학 에세이라는 책입니다. 1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그분은 나중에 이제 그 사시 쳐가지고 변호사 하시는데요. 초창기 변호사 수입보다 그 책 인쇄가 더 많았다고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한국에서도 팔린 책이고 그 비슷한 책들이 나오고 최근 몇 년 전에도
그 임승수 씨가 그 쉽게 뭐 풀어서 쓴 책이 나오는데 그것도 예나 표현만 조금 바꾼 거지 사실은 그 철학 에세이를 다시 조금 고쳐 쓴 거고 그거의 원본은 그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막스주의 철학 전체에 대한 무슨 해설서라기보다 변유 사유를 그냥 예를 조금 더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들로 바꿔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철학 전체에 대한 교재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 변유 사유를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이 책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 두 번째하고 겹치지만 굳이 분리하자면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막스주의를 반대하는 측에서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특히 이제 스탈린 이후에 스탈린주의의 마르크스주의자들 중에서도 스탈린주의의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집단이 꽤 있잖아요. 그러거나 반공적 시각에서 막스주의 전체를 싸잡아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막스주의는 철학적으로 형편없는 너무나 유치한 그런 거야. 거의 뭐 종교 교리에 비슷한 그런 거야. 너무 유치해. 라고 할 때 이 변유 사유를 꼭 드는 거예요. 변증법 유물과 사적 유물론을 예로 들면서 이거 봐. 이거 너무 단순하고 논의도 좋게 말하면 소박하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유치한 수준이야. 이렇게 이제 비판을 상당히 많이 가했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유물론이라는 것을 아주 곡해하면서 뉴턴이나 심지어 데카르트 이전에 아주 근대 초기에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딱딱한 무기물로서 생명력도 없고 어떤 자발적이나 능동적인 힘이 없고 어떤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어떤 덩어리 진료라는 아주 근대 초기에 그 원시적인 역학의 물질 개념을 막스주의는 그대로 갖고 있어. 막스주의 유물론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능동성이라든지 상부구조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무시하는 이렇게 천박한 놈들이야. 라는 아주 익숙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 내외 냉전 시대 때 막스주의는 천박한 깊이 없는 사상이야. 라고 비난할 때 주로 근거로 지목되었던 책이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서 단순하게 표현된 그 철학적 내용이고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플레아노프를 거쳐서 이 엥겔스의 루드비그 포이어바우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까지 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직접 인용을 했으니까 그 스탈린이 거봐 이게 사실 엥겔스부터 쭉 이어져 오는 하나의 계보가 있어. 이게 막스주의가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또 막스주의에 옹호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웨스턴 막시즘이라고 부르는 서구의 그 지식인 중심의 막스주의자들은 막스와 엥겔스를 분리시키기 시작한 거야. 그 막스주의의 핵심은 막스한테 있는데 엥겔스가 막스주의를 아주 천박하게 만들었어. 라고 이게 사실 문헌적으로 전혀 근거 없다는 게 이미 밝혀진 지가 오래됐는데요. 그런 주장을 할 때 또 이 포여바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기껏 훌륭한 사상을 발전시켜 놨더니만 그 무식한 장사꾼인 엥겔스가 교육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 심오한 걸 잘 이해 못하고 아주 원시적인 그런 얘기로 뭐 다윈의 진화론과 뉴턴 물리학을 아주 천박하게 뒤섞어 놓은 것 같은 이상한 얘기로 막스주의를 오염시켰다. 이렇게 이제 비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쓴 말이에요. 그래서 엥겔스와 마르크스를 완전히 이제 이간질시키는 둘을 분리시켜서 막스의 막스주의만 받아들이자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 이 한국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어요. 이 주장이. 지금도 그렇게 막스주의를 이해하는 특히 이제 대학에 있는 분들,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라는 사람은 막스주의를 꼼꼼하게 안 읽은 분들은 거의 다 막스주의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스주의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누구한테 계승되냐면 바로 이제 신자파, 한국에서는 이제 포스트주의라고 더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막스주의를 비판할 때 역시 이제 이 비판을 차용합니다. 막스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아주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유물론이고 그 유물론은 아주 천박한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할 때 역시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텍스트 우리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 찬성이든 반대이든 계승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레아노프는 우리가 볼 게 아니니까 스탈린의 그 변적법 유물과 사적 유물론,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소련의 공식 그 마르크스주의 철학 교과서들,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지를 일단 실제로 텍스트를 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텍스트는 안 읽고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노선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받는 대중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 문제의식은 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찬성 반대는 각자의 몫이지만 찬성 반대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상가의 텍스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읽지도 않고 그거를 자기식으로 해석한 주장도 몇 가지를 받아들여서 찬성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한국은 오히려 지적 풍토가 또 그런데 더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좀 문제의식이고 해서 일단 읽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같이 읽기로 한 겁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아니고 서문부터. 서문에 이제 이거 아까 본 것처럼 몇 년 뒤에, 원래 처음에 이거를 쓰고 몇 년 뒤에 1880년에 단행본이 나올 때 앵겔스가 붙인 서문인데요. 여기서 이 책의 전반적인 이제 맥락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보면은 1845년에 이제 두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해서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건 그 당시에 출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 얘기를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썼었다 라는 얘기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텍스트가 마르크스 앵겔스가 청년 시절에 처음부터 막스주의자는 아니었겠죠. 자신들의 사상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막스주의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들만이 고유한 어떤 사상을 만들어 나가는 초창기에 다른 어떤 사상가들로부터 또 다른 역사적 사건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서서히 자기 사상을 만들어 나갔을 텐데 자신들이 사상이 좀 우린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거를 선명하게 주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공산당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까지 가는 과정에서 공산당 선언 직전에 쓰여진 텍스트 두 권 중에 하나가 이 독일 이데올로기예요. 그리고 이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바로 제목에서 벌써 알 수 있겠죠. 독일의 철학, 독일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던 마르크스 앵겔스가 대결했던 독일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책이 독일 이데올로기인데 그때도 역시 중요했던 게 포여바흐였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상 형성 과정에서 포여바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헤겔을 초창기 때 제일 많이 영향을 받던 게 헤겔이라는 철학자인데요. 여기 말한 독일 관념, 독일 고전 철학은 바로 헤겔주의 철학을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칸트부터 헤겔까지, 칸트, 피테, 셸링, 헤겔 이렇게 서양 철학사 책에 나오는 이 시기, 이 사람들의 사상을 독일 고전 철학, 조금 더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헤겔 철학을 독일 고전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이잖아요, 책 제목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독일 고전 철학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게 됐고 역사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헤겔을 벗어나는데 큰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던, 도움을 받았던, 참조했던 사상가가 포여바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1844년에 특히 이제 이거는 마르크스 혼자 쓴 건데요. 그 경제학 철학 초고라는 텍스트, 그것도 초고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초고 형태로만 남아있고 출판은 1934년인가에 소련에서 처음으로 출판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출판한 책은 아니에요. 그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바로 포여바흐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청년 시절에 자기의 사상이 완전히 성립되기 이전
그 직전 단계에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받았던 사상가가 포여바흐였는데 이제 노년에 와서 좀 감회가 새롭겠죠. 지적 동료였던 마르크스는 벌써 죽고 자기도 이제 죽음을 앞둔 마당에 다시 포여바흐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회고하면서 이런 서문을 쓴 겁니다. 자, 서문이 이제 그 맥락을 소개를 한 거고요. 제가 1장부터 차례대로 읽을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강독할 때는 그 차례대로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이고 그런 대부분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1장을 보고 이게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을 보고 2장을 볼 때 2장 앞에 몇 페이지는 건너뛰고 그 뒷부분을 먼저 보고 다시 2장 맨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 왜 그런지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1장과 시간이 되면 2장의 뒷부분 일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요. 그 포여바흐의 이 사람의 입장을 단적으로 그 엥겔스는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겔 철학을 유물론적으로 전해시킨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 포여바흐의 유물론이 중요하게 된 사상사적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19세기 초반이죠. 1930년대, 40년대에 포여바흐가 중요해졌느냐. 그리고 자기들한테 이 포여바흐가 어떤 의미였냐. 이 맥락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관념론이 독일 고전 철학을 관념론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관념론적인 독일 고전 철학이 유물론적인 철학으로 전환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를 소개를 하면서 그 유물론적, 자신들의 입장이 이제 유물론이니까 자신들의 유물론을 성립하는데 포여바흐가 큰 기여를 했다. 그게 어떤 맥락인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끝부분에 그렇지만 포여바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포여바흐가 자기들 보기에 그 완전한 철학이었으면 마르크스주의라는 건 없었겠죠. 그냥 포여바흐 주의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있었겠죠. 역사적으로. 그게 아니라 포여바흐의 사상도 유물론적 전환이라는 긍정적 기여는 했지만 어떤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상이 발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의 끝부분에 자기들의 사상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인 포여바흐의 사상의 약점이나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벌써 유물론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그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따로 좀 정리를 하고 또 이 텍스트 맥락 바깥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유물론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교재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책이 보이시죠? 제가 같은 마르크스 철학,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소개했던 한글로 된 마르크스주의 철학 입문이 대체로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 대한 해설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만 주로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막스 엥겔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적 흐름 전체에서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주요 논의들을 좀 가급적 다 포괄해서 설명하는 입문서를 제가 하나 썼는데요. 요 책에 그 마르크스 철학 연습 책에 그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9장에 유물론과 변증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전반부가 제목 그대로 유물론에 대해서 이제 그 사전식으로 포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참조하시면 몇 페이지 안 돼요. 이거를 참조하시고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 훨씬 좀 그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정리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참조고 삼만 말씀드렸고요. 그냥 이 책만 봐서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본문 보죠. 자, 1장에 지금 같이 보면 이제 맥락 소개하면서 역사적 맥락을 소개하는데 1848년이라는 시기를 바로 처음부터 언급을 합니다. 1848년은 프랑스 2월 혁명이 일어났던 해죠. 그리고 6월 노동자 봉기가 있었던 해예요.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독일도 역시 이제 아주 그 거센 혁명의 물결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배경이었다는 거고, 포여바흐의 철학적 그 전환이라는 것은 이 48년 혁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의 주요한 관심사가 순수하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실천을 염두에 둔, 특히 이제 48년 혁명을 경험하면서 더 혁명의 더 이은 발전을 지향하는 이 맥락 속에서, 이런 목적 의식 속에서 이론적 연구를 했다. 철학 연구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녹화 전에 안 했던 얘기를 뭐 기회 삼아 지금 다시 하나 하면, 우리 서문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 옛날 얘기를 그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전 회고를 하면서 그냥 쓰신 건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 책을 쓴 그 배경이 있죠.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뭐 이렇게 어떻게 읽기 교육을 하고 읽는 습관이 드는지 모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경험하면서 좀 아쉽게 느낀 게, 책을 읽을 때, 특히 이제 고전적 저작들을 읽을 때, 그 고전적 저작들이 그 저술된 맥락을 너무 무시하고 텍스트 글자 그대로만 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게 한국의 지적 풍토에서는 그 잘 이렇게 그 염두에 두고 실천하지 못하는 좀 한계점인 것 같은데요. 이 책에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이 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영향력 얘기하면서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판들 상당수는 사실 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구절 하나만 딱 떼서 이렇게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문맥 컨텍스트라는 거는 이 책에서 앞과 뒤, 내가 지금 다루고 읽고 있는 구절의 앞과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전체 내용이 뭐고 전체 어떤 내용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이 나온 거냐, 이것도 이제 맥락이죠. 근데 더 큰 맥락이 있죠. 하나는 이 텍스트를 도대체 왜 썼고 누가 읽으라고 쓴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그 서문에서, 아까 우리 잠깐 봤던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게 사실 갑자기 포여바 생각이 문득 나서 죽은 옛날 친구 막스 생각도 나고 이렇게 쓴 게 아니죠. 어디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노이에 사이트라는 책의 편집부에서 이 글을 쓰기 전해 1885년에 슈타르케라는 당시 어떤 학자가 포여바에 관한 책을 하나를 낸 거예요. 그게 이제 루드비그 포여바라는 책을 썼고 1885년에 그 책에 대해서 서평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쓰는 김에 서평문을 조금 확장시켜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애초에 이 책은 자기 스스로 내가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한 권의 교재용으로 간략하게 쓴 거를 사람들한테 읽혀야 되겠어, 이런 의도에서 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평이니까 두 가지, 일단 이중의 과제가 있죠. 하나는 슈타르케라는 사람의 책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슈타르케 책에 대해서 논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슈타르케라는 사람이 자기 사상을 쓴 게 아니라 포여바흐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슈타르케가 포여바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맞든 틀리든 엥겔스가 이 슈타르케가 논하고 있는 포여바흐의 생각은 이러이러한 거였어라고 거기에 토론하듯이 자기 생각을 쓰는 구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서평이니까 학자들 간에 뭐 직접 그 1대1로 구체적인 그 본격적인 논쟁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쓴 것에 대한 리스판스인 거예요. 대응인 거예요. 대답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 전에 슈타르케가 포여바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라는 맥락에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포여바의 전환이 가지는 맥락을 앞에 또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유물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곧 보겠지만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주요한 개념들을 개념 그 자체로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독일 고전 철학에 대한 포여바의 유물론적 전환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하는가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겔이 한 말, 포여바가 한 말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게 기본적인 서술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마르크스의 동료로서 우리의 철학을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썼어 라고 단독으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나 문장의 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엉뚱하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그렇죠. 연인한테 몰래 남들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보는 연애편지 쓴 거를 어디서 누가 아우팅을 해서 공개가 되는 거를 전 인류에게 바치는 무슨 글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맥락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어떤 의도에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가 이거라고 또 누가 한 말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쓴 말인지가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뉴스캐스트가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랑 내가 정말 오랜 친한 친구를 한 10년 만에 만나서 잘 지냈니? 라고 인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똑같은 인사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 이 책은 슈타르케의 포여바 해설서에 대한 서평으로 애초에 쓰여진 거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번역본의 12페이지에 나오는 명제 하나가 있는데요. 이 명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두 가지 아주 상이한 흐름이 나타났고 그 상이한 흐름들 중에 하나가 포여바식의 입장으로 나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헤겔이 쓴 법철학의 서문 부분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죠. 현실적인 모든 것은 이성적이며 이성적인 모든 것은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때 현실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현실이란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실제로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세상에 실제로 있는 거. 이걸 현실이라 그러죠.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에 일어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사는 세상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는 이 세상 불교에서 왜 피안 차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안이라는 거야. 차안이고 지금 여기 내가 속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현실이죠. 근데 이 현실은 모두 이성적이다. 이때 이성은 우리 사유의 기능 중에 감정, 이성, 요새 FT 이런 거 하대요. 지금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성이거나, 뭔가 계산을 잘하거나, 혹은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 참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이거 대부분 칭찬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의 이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아이디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제일 바람직한 상태, 가장 바람직하고 완결되고 조화로운 이런 뜻이 크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사유의 작용의 하나로서 이성하고 사실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해결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성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유 너머에 있는 세상의 어떤 규범이나 법칙으로서의 이상적인 상태, 이거를 더 많이 뜻하는 얘기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장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일어나는 일,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바람직한 상태, 완결된 상태에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가장 완결된 것은 현실적이다 그랬으니까 지금이 태평성대라 그 얘기죠.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완성된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어.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엥겔스가 바로 그 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이 명제는 확실히 현존하는 모든 것의 신성화이며
그 실제로 있는 것이 아주 신성한, 제일 완결된 거니까 신성화하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 그렇게 되니까 전제정치, 경찰국가, 전제재판, 검열, 이건 다 정치적 억압의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우리 오늘날의 정치적 기준으로 볼 때나 이 당시 엥겔스의 정치적 기준으로 볼 때나 이거 다 극단적으로 나쁜 정치적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상적이라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만약에 우리 사는 세상이 군부 독재다, 제가 대학 다녔던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 시절이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 당신은 군부 독재가, 그럼 전두환이 구세주란 얘기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 역 앞에 가면 매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프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이 전제적인 정치가 행해지고 있던 영국, 프랑스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훨씬 후진적이라고 독일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판단했던 이 당시가 완성된 인류의 이상향의 상태에 이미 독일이 도달했다, 그 얘기냐, 이런 해석이라는 거예요. 헤겔의 그 말을 한편에서는 그 당시의 현 상태를 아주 긍정하고 정당화하고 신성시하는 이런 주장으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현실이라는 게 변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로마 공화정 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공화정이 무너지고 제정으로 바뀌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럼 로마 공화정 때 누가 이 말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제정으로 되고 살았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공화정 때 했던 얘기를 이미 상황이 공화정이 무너지고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체제로 바뀌었을 때 그 얘기를 하면, 그럼 둘 중에 뭐가 이상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실은 변하는데 뭐가 이상적이라는 거야? 변하는 것 중에 뭐가 진짜야? 이렇게 당장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군주정이었던 루이 16세 시기였던 1789년의 이전의 프랑스에서 우리 프랑스의 현실은 이성적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혁명이 일어난 그 다음에 자코뱅이 집권한 해 이성적인 현실적이야, 이때 그 말의 의미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변화한다면 이때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거냐? 현실이 변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루이 16세 시대의 앙샹 레짐 시대의 프랑스가 이성적이었다는 그 말이 아니라 현실이 루이 16세 시기의 프랑스는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인 공화정이 진짜 현실이 돼야 돼 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심지어 헤겔의 계승자, 헤겔의 제자들도 똑같은 문장을 정반대로 해석을 실제로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맥락을 소개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헤겔을 계승하면서 이게 헤겔이 살았고 베를린 대학 총장하면서 그 당시에 아주 고위 관료로서 승승장구할 때 그 시대를 이상화하는 말이야 라고 해석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프러시아의 상태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성적이지 않은 것을 이성적으로 만들어야 돼, 현실에서 이성이 실현되게 해야 돼 라는 정반대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는 현실적이었던 모든 것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니까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러시아의 그 빌헬름 치하라든지 아까 얘기한 루이 16세의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현실적인 것은 곧 이성적이라고 그랬는데 현실이 아니게 되면 그 이유는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죠? 우리는 현실에서 이성적인 걸 실현해야 돼 라는 변혁을 정당화하는 당위의 주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멸하는 현실적인 것을 대신해 새롭고 생동력 있는 현실성, 이게 진짜 이성적인 게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설명하는 해겔의 방법이 바로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의 명제는 해겔의 변증법 자체에 의하여 정반대의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두 가지 해석 아시겠죠? 이 문장에 대한, 아까 소개했던 문장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실제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 책의 그 14페이지 첫 번째 단락 끝부분에 나오는 곳입니다. 현실적인 모든 것의 이성성이라는 명제는 해겔의 사유방법이 모든 규칙에 의하여 다른 명제. 이 사유방법의 규칙, 이건 변증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멸망하여야 마땅하다는 명제로 바뀐다. 이성적인 것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현실은 비현실이 되어야 돼요.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성이 온전히 실현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모든 현실은 사실은 진짜 현실이면 안 된다는 거니까 현실을 비현실로 만드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48년에 일어났던 것 같은, 또 1789년에 일어났던 것 같은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는 혁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겔의 말은 어떻게 보면 당대의 그 사회체제나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고 이대로 가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이거 지켜야 돼 라는 극보수주의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를 끊임없이 새로운 걸로 바꿔서 이성에 가깝게 가야 돼 라는 아주 급진적인 혁명적 주장으로 읽힐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보기에, 또 포에르바도 그렇게 봤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해겔 철학의 진짜 장점은 사실은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게 맞다라는 것보다,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은 후자의 해석을 이어받은 사람들에서 출발했거든요.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걸 이제 청년 해겔 학파라고 부르는데요. 마르크스 엥겔스가 젊었을 때 청년 해겔 학파와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청년 해겔 학파의 일부이다가 곧 자기들이 사상으로 이제 변화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해겔 철학이 가지는 자기들이 보기에 최대의 장점은 바로 혁명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구절 되게 중요합니다. 혁명적 성격은 바로 해겔 철학이 인간의 사유 및 활동의 결과가 궁극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끝장낸 데 있다. 조금 더 밑에 보면, 진리는 일단 발견된 후에는 암송하기만 하면 되는 완성된 독단적 명제들의 집합이 아니었다. 진리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인식 과정 자체, 건너뛰어서 오래된 역사적 발전에 있게 되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진리든 어떤 사회적인 상태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완성된 상태는 없다. 또 최종적으로 이게 정답이야, 더 이상 다른 논란의 여지는 없어, 우리 알 수 있는 거 다 알았어 라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게 해겔 철학의 가장 큰 기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곧 또 다른 상황으로 변화할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사회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걸 이제 해겔식 용어로 역사의 종말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신 표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소련이 말했을 때 수많은 우파 농객들이 역사의 종말이다, 더 이상 변화는 없고 자본주의가 영구히 번성할 거야,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해겔의 용어를 빌려서 쓴 거거든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야. 또 심지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래서 진리라고 표현한 거죠. 이게 최종적인 진리야, 이게 진짜 옳은 거야 라는 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게 진짜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간 새로운, 더 발전된 인식이 곧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발전의 과정, 세상의 변화의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게 해겔 철학의 가장 큰 장점이고, 바로 이걸 혁명적 성격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변증법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사실은.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거 뭐 익숙한 명제 아닌가요? 우리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재행무상, 재행무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게 아니 2500년 전 그 불교 힌두교 사고랑 19세기 마르크스 헤겔 마르크스 이렇게 비슷해. 이 사고의 흐름이 아주 여러 문화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사고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해낸 게 아니라요. 또 이 사람들이 불교 책을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런 조류의 사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개성해서 더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최종 지점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 봐도 사실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스탈린의 책이나 그 책에 대한 해설서들이나 그거에 대한 더 나아가서 그런 마르크스 철학, 그런 식의 마르크스 철학 해석에 대한 비판을 접했던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르네 라는 생각 벌써 하실 거예요. 그 마르크스주의를 독단론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비판하는 게 20세기 내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가장 주된 비판이었거든요. 얘네들은 아주 몇 가지 규칙, 원칙을 최종적인 진리라고 선언해놓고 역사도 거기에 끼워 맞춰서 만들려고 하고 세상에 대한 그 어떤 해석이나 지식도 그걸 최종적인 진리라고 해서 달달 외우게 만든다. 그래서 교조주의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교조주의라는 게 뭐예요? 어떤 종교에서 절대자 또는 그 절대적인 신앙의 지도자가 최종적인 진리를 혼자 알고 그걸 사람들한테 니네들은 이게 진리니까 받아들여 믿어 라고 하는 게 교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완결된 최종의 진리, 최종의 상태가 있다는 얘기인데 엥겔스가 바로 딱 첫 부분에서 이 책 첫 부분에서 그런 거 없다. 이게 변증법의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딱 시작해버리잖아요. 이거 우리 진지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이 책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엥겔스는 이 책에서 아주 여러 번 최종적인 진리의 순간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역사도 종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15페이지 6째 줄, 7째 줄인가? 거기 나오죠. 역사도 인식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완전한 이상적인 상태에서 완결될 수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하죠. 발전 과정의 일시적 단계들일 뿐이다.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역사적 상태들은 낮은 단계에서, 요건 좀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인간 사회의 끝없는 발전, 끝이 없대요. 발전이 끝나지 않는데요. 끝없는 발전 과정의 일시적 단계들일 뿐이다. 이게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거의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교조주의라는 거는 애초에 틀린 비판인 게 너무 명백하죠. 이 사례들을 우리가 텍스트에서 한 20번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짧은 텍스트 안에서도. 자, 그런데 문제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상승한다. 그러면 변화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변화에 일정한 방향이 있고 이 변화는 나쁜 거에서 좋은 걸로,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나아간다, 진화한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지.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낮은지 높은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어떤 역사적 변화 단계가 그전은 과거는 낮았는데 현재는 좀 더 나아졌고 미래는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면 역사의 목적이, 역사의 끝에 도달하는 완성된 지점이라는 잣대가 있어야 이게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알 수 있지 않아요? 잣대 없이 낮은 거 높은 건 알 수 없잖아요. 거 봐라. 이렇게 이 구절 읽으면 거 봐라. 니네들 끊임없는 변화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완결된 어떤 상태에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는데 우리 맥락으로 보죠. 이 부분이 마르크스, 헤겔에 대한 포이어바우나 막스 엥겔스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헤겔에 대한 소개를 하는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헤겔의 얘기를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혁명적 성격, 헤겔 철학의 혁명적 성격을 지금 소개하는 구절이잖아요.
헤겔이 마르크스 엥겔스와 다른 점은 목적론이기 때문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 진화, 진보라는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르크스 엥겔스는 없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역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부정한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몇 줄 밑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밑에서 5줄에 변증법 철학은 궁극적 의의를 가지는 절대적 진리와 이에 상응하는 인류의 절대적 상태에 대한 모든 표상을 해체한다. 그런 거 다 틀린 생각이야. 그딴 생각은 버려. 라고 얘기하는 게 변증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상을 크게 유물론과 변증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변증법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최종적 상태, 최종적 진리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이 얘기는 왜 나오며 이거 어떤 거냐? 바로 헤겔 철학의 어떤 문제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처음 부분이어서 개념을 좀 길게 반복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개념들이 좀 익숙해지신 뒷부분이 되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그 뒤에 구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도 이런 역사적 과정이 사람들의 의식에 반영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갑자기 하나 드는데요. 16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시가 19세기, 특히 19세기 말엽이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연과학과 산업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과학이라 그러면 자연과학을 주로 의미를 했고, 또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많이 받아들인 사회과학이라는 그 새로운 학문들이 등장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식의 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상당히 낙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발전한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도 특히 진리 인식에 있어서는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제 해석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더 모르는 걸 더 많이 알게 되는 건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알게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최종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얘기이지,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나 세상에 대한 지식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말이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말하고는 다르죠. 요거 구별하시면 돼요. 이거를 인식 철학에서 인식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소박한 가지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모르느냐 이런 양극단을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엥겔스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지는 않아. 그 이유가 뭔지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설명하기는 조금 더 너무 길어져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 마르크스 철학 연습에 이 부분만 따로 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철학에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책의 7장에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은 소박한 가지론. 우리는 몽땅 다 알고 최종적 진리에 도달했어. 이게 소박한 가지론이에요. 우리 책봉 다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어. 이게 소박한 가지론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아는 건 다 환상이거나 다 거짓말일 수 있어.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상대주의 불가지론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인식은 이 둘 다 아니죠. 현실에 우리 인식이 이러면 우리 인류는 벌써 다 절멸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거나 다 안다고 자만했으면 우리 벌써 인류는 멸종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미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알아갔죠. 그렇지만 알았다고 생각해서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했더니 변이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알아야 될 게 있고 지금에 알던 게 어떤 건 틀린 게 될 수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코로나가 처음 등장하기 이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것에는 도달하지 못하죠. 왜? 세상이 변화하니까. 우리가 다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알아야 될 새로운 것들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지식의 양이나 지식의 정도는 진화한 것은 분명하죠.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식에 있어서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간다는 것이 현실과 부합한다 라고 마르크스 엥겔스는 주장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이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마르크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용어로 점근적 인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진리에 점점 더 조금씩 가까워지지만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해.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애초에 접근 못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인식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 엥겔스의 철학적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당대에 발전했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자연과학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이거를 자연과학의 현재 시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식을 할 때 지금 바로 여기까지 최근까지 발달한 상태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하는 것, 그리고 그걸 종합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건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이제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인식은 그런데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를 인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역사에서는 좀 재밌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시면요, 인간의 역사에 상승하는 가지뿐만 아니라 이 분기점, 갈라지는 길, 가지, 브랜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승하는 가지뿐만 아니라 하강하는 가지도 있음을 인정한다. 자, 인간의 역사는 항상 상승만 하고 낮은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하강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공산당 선언에 가면 야만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더 나은 상태로 자동적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역사에 대해서는 인식보다 더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아주 근거 없는 낙관주의, 공산주의 사회라는 아주 이상향 유토피아를 설정해 놓고 인류는 자동적으로 그 공산주의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어,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우리가 거기에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막스주의자들 상당수도 막스주의 역사관을 낙관주의, 진보주의로 알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마르크스 텍스트들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넣어죠. 사회의 역사가 내리막길에 대한 전환점,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는 특히 이제 엥겔스는 좀 낙관적인, 그게 임박한 건 아니라 그래요. 당장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해겔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해겔이 왜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얘기를 했냐. 이게 단순하게 아까 읽었던 그 문장만 애매하게 이중적으로 쓴 게 아니라 해겔 철학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오히려 그 문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겔 철학 전체가 갖는 보수성과 혁명성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해겔 철학의 변증법은 해겔의 혁명성의 측면인데, 해겔이 또 세상 모든 것을 완결되게 설명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완결된 체계, 그러니까 자기 사상이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도달한 모든 문명이 자기 철학에서 완성됐다고 그 사람 실제로 믿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과대망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인문사회과학 대학 교수들 중에 한 30%는 그 정도 과대망상을 지금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종교적 교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죠. 예. 또 우리 그 노동운동 안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그걸 이제 체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란 말은, 이때 시스템이란 말은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 이런 뜻이라기보다 완결됐다는 의미야. 그 안에서는
모든 주장이나 개념이나 이론이나 지식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모순 안 되게 딱 들어맞는 완결된 어떤 체계를 완성시켰다. 그게 해결의 욕망이었는데, 그러면 이거 당장 변증법하고 모순되잖아요.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체계는 또 변화해야 되고 파괴되고 새로운 걸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결 철학 안에는 모순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에 대한 욕구와 변증법이라는 해결의 사고방식 사이에는 애초에 모순이 있다. 이게 이 마르크스 앵겔스의 해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체계는 절대적 진리로 끝나야 되는데 앞에 이미 우리 봤죠?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변증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변증법적 방법에 의해서 최종의 체계에 도달한다는 해결의 시도는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와 변증법 사이의 모순 또는 체계와 방법 사이의 모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페이지에 아래에서 7째 줄 그러나 이로써 해결 체계의 독단적 내용 전체는 모든 독단적인 것을 해체하는 그의 변증법적 방법과 모순되는 절대적 가치로 천명된다. 이로써 혁명적인 측면은 만연한 보수적인 측면 아래에서 질식한다. 그리고 철학적 인식에 타당한 것은 역사적 실천에도 타당하다. 해결은 결국 뭐를 선택했다 그러죠? 이거는 뭐 그 전기적으로도 맞는데요. 해결이 젊었을 때는 변증법을 강조하다가 나이 들어서 총장하고 먹고 살만해지고 유명해지고 권력도 가지고 이러면 체계로 가죠. 뭐 우리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경험하는 행동 방식이잖아요. 해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런 모순되는 걸 했냐? 그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철저하게 혁명적인 사유 방법, 이게 변증법이죠. 이걸 매개로 뭐가 결론이 내려져 매우 온건한 정치적 결론. 뭐 이것도 온건하게 표현한 거죠. 아주 극보수의 정치적 결론에 도달한 거. 첫 번째 원인은 게테 얘기를 들으면서 해결도 그냥 속물건생 그 출세하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이런 근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해겔은 또 여기서 또 그 다음에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합니다. 그 시스템이 아주 단순한 몇 가지 명제들만 가지고 세상 만사를 다 끼워 맞추는 태도, 그런 태도를 뭐라고 부르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걸 환원론적 설명, 환원주의적 설명은 아주 간단한 개념, 또 하나의 개념, 단일한 하나의 개념 또는 몇 가지 원칙들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주 복잡다단한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량으로 다 설명한다거나 사상체질이라는 거 뭐예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상태나 타고난 유전적 특징들은 정말 다양한데 딱 4가지만 있다. 이런 게 환원적 설명과이죠. MBTI가 대표적인 환원적 설명과이시기에 우리의 성격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변화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그걸 몇 가지 유형으로 딱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생각. 요새 그 유행하는 MBTI, 또 저희 30대 뒤에 혈액형 갖고 성격 얘기하는 이런 게 다 환원적 설명 방식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 해겔은 그 전체적으로는 환원적 설명 방식이긴 한데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 그게 이 사람의 장점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해겔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이걸 한 게 아니라 나중에 포여바하고 또 대비하려고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은 체계라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긴 했지만 그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례를 들어요. 실제로 해겔이 19세기에 제일 박식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해겔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지금 뭐 저는 철학과 다녔으니까 해결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 수업 시간에 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온갖 얘기를 다 해요. 뭐 이렇게 역사에 인류 문화에 존재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한 틀에다 다 끼워 맞춰요. 뭐 천문학부터 시작,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모든 과목들 다 해결이 다 다루거든요. 그렇게 풍부한 거는 이 사람의 장점이지만 근본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그거를 환원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한계가 있었고, 이게 실천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보수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 앵겔스가 보기에 헤겔에게서 계승해야 될 바는 혁명적 성격을 뜻하는 변증법적 방법이지 체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20페이지 첫 부분에 그 얘기를 하죠. 개인들이 개별적으로는 도달하지 못할 절대적 진리 이런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도달 못하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개별적,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인류의 지식이라는 면에서는 진보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인류 전체 또는 사회의 집합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최종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인 숭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훈은. 실제로 그런 말도 합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막시즘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욕이었어요. 왜냐하면 19세기에 뭐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귀결이 되었더라도 사회 변혁을 주장했던 19세기의 진보적인 사상가들이나 활동가들, 그 사회 개혁가들은 어떤 양심적인 어떤 그 신조 같은 게 있었는데, 개인이 사회 변혁에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초월적이거나 아주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인류의 퇴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근대 계몽주의 이념과 아주 상반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개인이 아주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사회 변혁을 하려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마르크스 앵겔스가 그걸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거든요. 그걸 이제 지도자 사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아주 잘못된 거고, 이런 식의 접근이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라 이 변혁 노선 자체가 퇴보하고 퇴행하고 보수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에 변혁운동 안에는 어떤 합의가 있었냐 하면, 어떤 사상을, 그 사상을 주장한 대표적 사상가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좀 신격화하거나 권위를 높여주는 게 되니까. 그러면 막시즘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막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스 패거리 이런 뜻이야. 처음 뜻은. 근데 그 이제 용법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그걸 자기들도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막스주의 이 사람들은 그냥 과학적 사회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나중에는 공산주의 이렇게 자신들의 사상을 불렀지, 이름을 따서 무슨 주의, 이건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아주 격렬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맹종이나 개인을 신성시하거나 그 초월적인 대중보다 훨씬 높은 권위를 사상가,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애초에 아주 비막스주의적인 태도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도달하지 마시고 절대적 진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변증법적 방법을 매개로 실증과학, 이게 주로 자연과학, 사회과학 얘기죠. 실증과학의 방법과 그 성과의 총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개별적인 과학자가 아닌 이상, 또 개별적 과학자라도 내 전공 말고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에 다른 연구자들이나 실험을 한 거, 실천한 거 이런 것들이 총괄한 최신의 최고의 성과들을 총괄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 진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인식의 과제, 막스주의적 관점에서 이게 올바른 태도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죠. 교조주의 없죠. 도대체 막스주의를 교조주의라고 말하는 비판은 근거 한번 텍스트 갖고 와보세요. 아무런 근거 없는 비난을 지금도 당연하게 자기가 본 듯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안 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보고 잘난 척 하는구나 이러고 말면 되는데, 읽은 사람들이 읽었던 내용을 속이면 그건 아주 문제 있는 태도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체계와 방법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또 상황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당시 독일에서 그 헤겔을 계승한 사람들이 이 헤겔의 혁명적 측면을 개성하려고 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청년 헤겔학파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바꾸는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독일이 워낙 전제적이었고 특히 검열도 심하고 지식에 대한 탄압도 심했기 때문에 정치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식인들이 그 당시의 독일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극복하려고 한 노력을 아주 우회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종교 비판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좀 건너뛰고 22페이지에 나옵니다. 주요한 투쟁은 종교를 겨냥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저작이 1835년에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죠. 그리고 그걸 둘러싼 또 그 뒤에 브루노 바우어, 이 사람이 이제 청년 해결학파의 대표적인 지도적 인물이에요. 그리고 초기에 마르크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신성가족이라는 마르크스의 이 텍스트가 이 브루노 바우어에 대한 극복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 논쟁의 맥락이 이 종교를 둘러싸고 해결 철학에 대한 재해석과 종교 비판이라는 외피를 쓰고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맥락 얘기했죠. 이 뒤에 왜 갑자기 2부에 또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철학의 근본 문제가 사유와 물질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맥락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맥락 때문에. 맥락과 상관없이 그 개념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겔의 정식, 해겔이 사용했던 개념이나 개념 틀, 중요한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뤘던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승한 사람들이 이걸 또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겔이 역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까 이성적인 건 현실적인 거다 그 명제 얘기할 때 이성이 인간의 사회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상적인 어떤 역사적 상태의 의미도 지닌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해겔은 역사나 자연까지 포괄한 사회와 자연을 다 포괄한 세상 만물을 포괄한 거를 하나로 다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신, 절대 정신이라는 걸로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절대 정신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초월적 신,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같은 건데 성격이 뭐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유하는 능력, 정신적 능력의 특징을 본질로서 갖고 있는 절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정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자, 제가 뭐 철학적 배경이 없으신 분들은 좀 따라오기 힘들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그래서 요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의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자 실체가 정신이라고 해겔이 주장을 했던 거고, 정신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인간의 사유라는 성격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자면 인간이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능력이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해서 인간이 우월하게 갖고 있는 게 정신적 사유하는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절대적인 신의 지위로까지 상승시킨 거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유럽 중심주의 이런 비판을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해겔이 현재에도 그렇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능력 중에 하나인 사유, 이성을 통한 사유 능력을 신적인 지위로까지 상승시켜서 세상을 설명한 게 해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한테는 인간의 사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유와 그러면 진짜 세상 사이의 관계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정신인 사유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슨 사유랑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제가 책상 위에 책 놓고 강의하고 있는데 이 딱딱한 책상이 내 사유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이런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인간의 사유랑 무슨 상관? 이 딱딱한 거를 내가 정신 집중한다 책상이 막 공중으로 뜨고 그러지 않잖아. 이런 비판 당연히 아주 상식적인 비판이나 반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비판이 있었다고. 해겔이나 해겔의 계승자들한테. 아니 자꾸 정신이 본질이고 정신이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자연 만물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게 정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니? 자연이나 특히 자연이죠. 자연이나 존재하는 물질은 그 자체로 자기 완결적인 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지.
그 당신은 네가 생각하는 거를 사유라는 거, 정신이라는 거를 다 모든 것에 다 적용시켜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환원적 설명이죠. 이런 거에 지나지 않아. 그건 당신의 환상이나 과대망상이야.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해겔이 죽어서 해겔의 사유, 해겔의 정신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자연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 단적으로 보여주면 해겔이 콜레라로 사망하거든요. 그 당시에 콜레라의 시대였거든요. 해겔이 콜레라로 죽었어요. 그 절대 정신을 인식했다고 인류의 문명이 자기 철학에 와서 완결됐다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 콜레라 병균 앞에 허무하게 죽어버리잖아요. 그거 아주 상징적인 사건 아닌가요? 콜레라균에 대해서 해겔의 절대정신을 인식한 해겔의 철학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었죠?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야. 세상에 존재하는 그걸 이제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 사유, 정신 이게 다 같은 말이죠. 해겔이 말하는 절대정신, 사유 이것과 그 자체로 자기 완결적으로 있는 자연, 좀 더 추상적으로 실체, 이것 사이에는 사유의 우월성이라는 건 없다. 실체가 진짜야. 라는 사람과 사유가 진짜라는 사람 사이에 갈등과 논쟁이, 토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중요한데, 이거 2장 첫 부분에 나오는 구절을 읽을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 맥락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이 맥락을 모르고, 이 2장 첫 구절을 읽으면, 이거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와 존재라고 2장 첫 구절에 첫 문장이 나오거든요. 모든 철학, 특히 최근 철학에서 중요한 기본 문제는 사유와 존재의 관계에 대한 거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유와 존재가 모든 철학의 모든 맥락에서 다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해겔 철학과 그 당대의 철학에서 이 사유와 존재가 중요한 그 구도였고 이 구도는 해겔이 만든 구도예요. 물론 해겔 이전에도 맥락이 있지만 어쨌든 해겔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사유가 진짜냐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이 진짜냐, 그러니까 이 논쟁이에요. 이 논쟁에서 해겔은 사유가 진짜다, 딴 건 다 가상이다. 해겔은 이걸 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대 정신이 그냥 모습을 바꾼 거, 겉으로 모습을 바꾼 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뒤에 설명할 거라서 요 정도만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맥락 얘기인데요. 그 당시 독일과 유럽의 지적인 풍토에서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겔의 의식의 설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유물론은 독일에서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더 많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려가는 게 마르크스 엥겔스의 청년 시절의 지적인 풍토였다.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물론은 뭐냐? 1차적인 개념은 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유물론은 자연을 유일한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하지만 해겔의 체계에서 자연은 절대적 개념의 외화, 즉 이념의 대하를 표상할 뿐이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죠. 자, 간단하게 설명이 이런 거다. 세상이 하나냐 두 개냐, 이게 문제의 출발이에요. 좀 이상한 설명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지, 뭐 우리 사는 세상, 아까 얘기했던 차안피한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지금 속해 있고 경험하는 이 세상 말고 이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냐, 있다고 어떤 사람은 믿었죠. 사실은 고대나 전통사회는 그렇게 더 많이 믿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올림푸스 신들이 사는 세상, 절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연결하는 무당이 필요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솥대를 키우거나 장성을 세우거나, 이게 세상이 두 개니까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두 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두 개, 완전히 다른 종류, 성격이 비슷하면 한 개잖아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한 개잖아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원론이란 말은 존재하는 두 개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원론이 되게 좀 불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론론을 아주 2, 3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더 좀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성격이 다른 사물들이 많은데 또 이 세상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그게 신적인 어떤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고대나 전통사회에서나 일반인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고, 사실은 하나가 모양을, 겉모습을 달리하는 거야. 이게 이론론이에요. 세상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론론이 다시 두 개로 나눠지겠죠? 이원론 중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일단 하나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진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상이야 라고 말하는 이론론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만이 있고 우리 세상 바깥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상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이론론이 있는데, 앞의 이론론을 관념론, 뒤의 이론론을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념론, 유물론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사전에 1번 뜻이에요. 이 1번 뜻을 기억해야 되는데, 관념론, 유물론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겠죠. 사용법이 아주 많이 쓰는 용법이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막 헷갈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관념론, 유물론은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다 이러면 유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우리 세상 바깥의 세상이 더 진짜야 이러면 유물론, 관념론. 대표적인 관념론이 뭐죠? 기독교. 하느님 나라가 진짜죠.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덧없는 세상이죠. 뭐가 더 가치 있죠? 하느님 나라가 더 진짜잖아요. 더 가치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관념론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바깥에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 사실은 절대 정신이 더 진짜야. 정신이 물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정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게 진짜야. 이게 유물론이었다. 이 얘기예요. 자, 요 얘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2장 설명을 위한 제가 배경 설명을 하는 건데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여바가 왜 중요하냐? 바로 유물론, 헤겔 관념론 틀렸어 이러고 유물론으로 확 가버렸다는 거야. 그 중간에는 헤겔을 비판적으로 개성한 사람들은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는데, 포여바는 대놓고 그거 관념론이야, 거짓말이야, 딱 그래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책이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고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쁜 길로 빠져들어서 오늘 막수주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릴 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여기서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의 명제는 사실 하나로 딱 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제목 그대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 하나님이란 건 뭐냐? 인간의 원망이 투사된 걸 뿐이야. 하나님 없어. 그 얘기예요. 인간이 갖고 싶지만 못 가지는 것을 다 갖고 있는 존재를 상상한 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절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뭐죠? 이제 이런 논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유물론은 어떤 뜻이에요? 차안,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만이 진짜이고 이 세상 하나만이 있다. 그러니까 유물론은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벌써 갖고 있죠. 하나는 이론론, 세상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 바깥에 뭐가 또 있는 게 아니야. 이론론.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현실주의. 이론론과 현실주의가 유물론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냐, 말랑말랑한 걸로 되어 있느냐, 유기물이냐, 무기물이냐, 이건 아주 부수적이고 일부의 논의일 뿐이에요. 근데 20세기 내내 막스주의를 이걸로 이해했어요. 막스주의 유물론을 이걸로 이해하면서 모든 오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거 이따가 2부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르크스가 보기에 포여바의 기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23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유물론을 왕자에 올려놨다. 자연은 모든 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한다.
자연은 바로 자연의 산물인 우리 인간이 성장한 기초이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예요. 이거는 경제학 철학 초고라는 책에 아주 여러 번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 관계는 사실 자연 관계의 다른 이름일 뿐이야. 우리 인간과 자연 관계라는 말도 마르크스는 틀렸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데 왜 인간 자연 관계라는 말을 쓰지? 그냥 말만 다르게 쓸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연만이 있다. 이게 마르크스의 아주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 자연만이 있다. 자연과 인간 외에는 요거 하면 봐라 자연과 인간 두 개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한테만 다른 이름을 사용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그 뜻입니다. 자연과 인간 외에는 즉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이게 아까 말한 이론론이죠. 세상은 이거밖에 없어. 이론론. 우리의 종교적 환상이 조작해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본질이 환상적 반영. 그러니까 바깥의 거는 환상이니까 현실만 있어. 현실주의. 현실주의와 이론론이 유물론의 가장 근본적인 뜻입니다. 자, 그 얘기고,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포여바의 단점, 마지막에 한 페이지에 거쳐서 포여바의 한계도 지적을 합니다. 근데 포여바는 두 가지 한계가 있어요. 하나는 문체. 아주 과장되고 과도한, 너무 이렇게 텐션이 높으셔가지고, 오버하면서 이상한 말을 막 과장하게, 막 종교적 좀 이렇게 약간 미친 사람처럼 썼어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막 종교적 계시 받은 사람처럼 글을 써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대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먼저도 잘 얘기해요. 나중에는 막 육체적 교섭, 에로스라고 해요. 사랑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세상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엥겔스가 사랑에 대한 과도한 찬양 이렇게 표현했죠. 이 책이, 포여바의 책이 텍스트가 가지는 한계인데 이게 역설적인 거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더 대중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게 꼭 더 올바른 얘기나 더 정확한 얘기나 더 정교한 얘기나 더 풍부한 얘기를 좋아하지 않죠. 더 재밌고 쉽고 간단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대중문화의 특징이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런 단점 때문에 포여바가 더 인기가 있었고, 그 당시 진정한 사회주의라는 사회주의 유파 하나가 독일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포여바를 수용했던 이유도 이 오버했던 거, 이 사람의 단점을 받아들인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독일 이데올로기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한계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시골에 은거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어서 해겔하고 비교하면 너무 좀 무식한 사람이어서 이게 무슨 하나의 개념을 얘기를 해도 너무 단순하고 내용이 빈약했다. 그래서 관점을 전환시킨 건 아주 대단한 기여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단순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포여바도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그 사라지게 만든 계기는 철학적 논쟁이나 철학적 그 토론의 결과물이 아니라 48년 혁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48년 혁명은 포여바가 해결을 밀어젖힌 것처럼 모든 철학을 거리낌 없이 밀어젖히고 말았다. 그리고 이로써 동시에 포여바 자신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여기서도 좀 둘러서 말하고 있겠지만 마르크스 엥겔스의 관점이 좀 드러나죠.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서의 실천이 중요한 거고 철학은 그것의 반영이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철학적 논의도 철학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반박한다고 해서 이게 극복되는 거 아니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슬쩍 비치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원래보다 예상보다 조금 길어졌지만 다음 시간에 2장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